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제 코로나 이후 소비 트렌드와 기업 선택, 즉 소비자들이 기업 선택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이 됐느냐에 대한 답인데요. 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소비자학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고 박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사실 저보다는 저희 센터를 소개해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현재 서울대학교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데요. 저희 센터에서는 보시면은 연구 과제들이 주로 뭐 자동차, 전자, 가구, 화장품, 식품, 사실 의류 여기에 적지 못할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매년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거의 15년째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영역이 다양해서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트렌드를 분석함에 있어서 업체에 맞춘 전략을 많이 세우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감이 있다라는 평가를 주로 받습니다. 최근 들어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업 프로젝트를 한 게 놀이동산이었는데,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또 날씨가 워낙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용객 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늘리고 또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올드해졌다고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하면 트렌디하게 포인트를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책의 내용들이 훨씬 더 이제 현장감이 있지 않나라는 자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어떤 트렌드가 변화가 있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크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마지막 소비자들의 새로운 기업 선택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에 있어서 전쟁, 전염병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이제 Rolling 20s라고 해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룩했죠. 이게 위대한 개츠비의 시대적 배경이 됐고, 당시 이제 전기가 마을 곳곳에 보급되고 철도가 깔리고 여행이 보편화됐죠. 그래서 특히 당시 포드사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때문에 이제 제조업의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중산층 규모도 증가되고, 그러다 보니 낙관론이 엄청나게 대두되기 시작한 시점이었는데, 그때 이제 1929년 이제 주가 폭락이 발생하게 되죠. 수요를 초과한 공급이 이루어졌고,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거나 자산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그 당시 무너졌던 그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 행동이 많이 바뀌었어요. 당시 이제 상업은행이나 투자은행의 업무를 분리하는 법안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은행 예금을 보장하고 또 은행 저축에 대한 소비자들이 인식의 개선이 되면서 드디어 저축이 일상화되었다. 그 시점이 바로 대공황 1929년이었죠. 그 다음 또 경제사에 있어서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은 역시 석유 파동입니다. 1973년이었는데 유가가 오르니까 물가도 오르고, 물가가 오르니까 금리도 오르고, 그래서 미국이 그 당시 금리가 17%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당시 이때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도 있었지만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소비자들에게 행동 변화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는 당시 에너지 절약 정책을 폈고요. 자동차 운행을 줄이기 위해서 뭐 구급차, 취재차, 뭐 외국인 차를 제외한 모든 승용차는 약간 일체 운행을 하기도 했고요. 시내버스 정거장 구간도 예전보다 훨씬 더 멀게 조정되고, 당시 정말 초중고 학생들은 유난히 긴 겨울방학을 보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는 사건이 당시 또 석유파동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저도 직접적으로 체험을 한 사건이었는데, 당시 2008년도 금융위기 사건이 있었죠. 9.11 테러 사태가 발생하면서 미국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대폭 하향 조정합니다. 역시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서 신용대출이 크게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 되면서 훨씬 더 활성화되게 되었죠. 코로나 이후 소비 트렌드. 제가 이 장황하게 약간 인트로에 대해서 설명을 한 이유가, 코로나가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계시지만 이 경제사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사건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나게 소비 트렌드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최근에 읽은 책이 있는데요.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을까? 라는 부제를 가진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저자가 이제 지적한 점이 가장 성공한 투자자와 가장 크게 파산한 투자자를 비교를 하는데요. 그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물론 다양한 자질들이 있지만 그 저자께서 말씀하신 포인트는 바로 상상력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하기 전에 그 후쿠시마 원전이 역사상 최악의 지진을 견딜 수 있다라고 사실 일본 정부에서 많이 이렇게 어필을 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죠. 관측 사상 최고 규모, 이전까지 역사상 최고 규모가 7.5였다면 9.5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었던 수치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정말 안타까운 인재가 발생했었죠. 발전소 폭발 지진이라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미래의 모습이라는 게 전혀 과거랑은 전혀 딴판일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트렌드 분석을 정말 열심히 하더라도 미래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예측 불가능한 일에 대한 어떤 상상력, 그 다음에 그 열린 귀, 열린 마음이 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 오히려 가졌던 사람이 투자에 성공했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트렌드에도 같이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트렌드가 중요하다는 점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왜 그럴 것인가에 대해서 추적하는 것부터 의미가 있지만은 앞으로 변화하는 시점에 트렌드는 어떠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에 맞춰서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할까가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는 개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업도 그렇지만 벤처도 당연하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도 항상 우리가 트렌드에 눈, 코, 귀를 열고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 그래서 이 트렌드는 중요하다. 그래서 소비 트렌드, 즉 코로나 이후 바뀐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트렌드가 기본적으로 좀 젊은 세대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훨씬 더 약간 재밌는 이야기가 됩니다. 저희는 소비자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인터뷰를 주로 많이 해요. 그래서 좀 재밌어요. 그래서 공감도 많이 하실 수 있고요. 그런 약간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즐겨주시면서 들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나의 혹은 비즈니스, 나의 학계적인 관심에서도 어떻게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을 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Vnomics입니다. Vnomics, 이코노믹스죠. 당연히 바이러스가 바꾸어 놓은, 그리고 바꾸어 놓을 경제라는 뜻이죠. 저희가 이게 코로나가 한창일 때 이걸 작성을 했습니다. 2020년 10월에 저희가 원고를 쓰거든요. 정말 어려웠어요, 올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 고민이 정말 깊었기 때문에 이 Vnomics를 어떻게 원고를 구성할까에 대한 그 고민도 정말 깊었던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는 Vnomics에 대해서 크게 4가지 질문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Vnomics에서 찾아 나가는 과정인데요. 먼저 첫 번째, V 리커버리라고 있죠. 과연 경제가 그 V자형 회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이게 저희가 가장 궁금했던 지점이었거든요. 근데 경제적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긍정적이에요. IMF는 그 2021년 그 코로나 위기 전 2019년 GDP 수준을 상회하는 국가가 미국, 한국, 호주라고 전망을 했고요. 소비자 심리지수도 2021년 3월에 14개월 만에 낙관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또 금융정보 업체에 따르면은 실적을 공개했거나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전망치가 나온 322개 기업 중에 그 2019년 대비 2020년 영업이익이 늘어난 곳이 200여 곳이라고 발표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치만 놓고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이죠. 근데 이게 진짜 V자형 회복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요즘 많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K자형인데요. 이게 보시면 경제가 이렇게 뚝 떨어졌다가 상승하는 부분은 아주 빠르게 상승하고 하락하는 부분은 정말 빠르게 하락하는 이 상승 부분과 하락 부분이 벌어진 그 알파벳 K로 형성한 거죠. 쉽게 말하면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산업별, 업종별 회복 속도의 차이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상향 회복, 하향 침체가 공존하는 형태인데요. 이게 당연히 자본주의 생리상 피할 수 없는 속성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급격한 경제 충격, 재난 같은 상황은 더 가속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백신 접종만 보더라도 이게 세계 경제가 부익부 빈익빈으로 갈라졌다라고 최근에 저도 기사를 보았는데요. 백신 접종률이 높은 뭐 미국, 유럽 같은 경우 미국이 6% 넘어선 경제 성장률 보이고 있고 영국 역시 이제 접종률이 50% 넘어가자 성장률이 5.3%로 뛰었다고 하죠. 이게 이제 전망치를 윗도는 수치라고 하는데요. 산업계도 마찬가지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빨리 했던 기업들 같은 경우, 뭐 대기업, 산업군 같은 경우, 그리고 혹은 뭐 요즘 집콕 많이 하시잖아요. 집콕 수요에 최적화된 산업 같은 경우 굉장히 실적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졌죠. 그렇지만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전국 자영업자 숫자가 이제 많이 줄은 것으로 실질적으로 통계가 확인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K자형에 대한 문제, 그 양극화의 문제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업종별, 업체별로도 굉장히 달라졌어요. 의료계를 예를 들어 볼게요. 치과, 피부과, 성형외과 성황이었습니다. 재난금 수혜, 그리고 요즘 시술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시술하고 나면 휴식을 꼭 해줘야 돼요. 뭐 일주일이나 뭐 이렇게 길게는 한 달 정도까지 그런 시간 확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치과, 성형외과 정말 많이 갔고요. 근데 이제 소아과,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 내과, 크게 아프지 않으면 집에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타격이 많이 컸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거 진짜 실제로 빅데이터로 데이터 카드사로 저희가 연계를 해서 실제 수치도 많이 봤는데요. 이게 눈에 띄게 확연하게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업종별로도 그렇잖아요. 업체별로도 달라요, 상황이. 예를 들어 성형외과도 예를 들면 외국인 위주로 병원을 운영하셨던 병원장님께서는 오늘 참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고요. 내국인 위주로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종별로도 그렇지만 업체별로도 정말 세부적으로 이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 10월 달에 이렇게 5가지 그래프로 형상화를 했거든요. 소비자 수요에 맞춰서. 첫 번째, 유형입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결된 이후가 되어서야 완만한 회복이 할 것으로 기대되는 해외여행, 항공, 유흥주점, 그다음에 면세점. 요즘 면세점이 제가 또 인터뷰를 해봤는데 면세점이 오히려 약간 보따리 상인들 덕분에 그렇게 크게 타격은 입었다고는 하지만 요즘 조금씩 반등을 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최근에. 그다음에 두 번째 유형, W입니다. 저희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됐잖아요. 정말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게 되는 이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서 그 수요가 등락을 하는 다중이용시설들, 헬스클럽, 당구장, 사우나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래도 트렌드였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로 훨씬 가속화된 것들, S형입니다. 온라인 쇼핑, OTT, 넷플릭스로 대표되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가속화되었고, 그 다음 마지막 역V형입니다. 코로나로 일시적인 특수를 누리고 있었죠. 아마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아무래도 예상 가능한 것이 이게 너무 큰 특수를 누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하는 그리고 국내 여행, 그다음에 아크릴판 요즘 사장님들 쾌재를 부르시고 계시더라고요. 아크릴판 정말 이전에는 없던 그 수요였는데, 그리고 제가 요즘에 캠핑 업체 그 직원분들이랑 이야기를 또 한 적이 있는데
와, 창사 이래 이러한 호황을 누린 적이 없다. 와, 이거 정말 신기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렇게 코로나 특수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백화점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 못 가시니까 백화점이 지금 요즘 엄청 매출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게 코로나 끝나고 해외여행이 다 풀리면은 진짜 실적 공격을 받을까봐 걱정된다라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곤소곤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특수를 누린 업체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이제 알파벳으로 나눈 이유가 약간 디테일이 중요하다. 아까 성형외과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에 따라서 희비가 갈렸잖아요. 디테일입니다. 무조건 낙관 혹은 비관 안 좋습니다. 비즈니스별로 또 섹션별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분산시켜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베리에이션. 요즘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와, 이거 정말 저도 고민인데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예측을 해야 되죠. 언택트 어떻게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와,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줌으로 하잖아요. 코로나가 끝나면 줌 어떻게 될까요? 질문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꼭 말씀드리는 것뿐이 어떻게 대답을 드리냐면요. 이 언택트와 컨택이잖아요. 반대 개념은. 이 황금 비율을 찾아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당연히 정답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섞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언택트 문화가 이제 많이 정착이 되고 사람들이 한번 바뀐 트렌드에 대해서 적응을 하게 되면요. 쉽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화가 정착된 상황에서 컨택트 공간에 대한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봐야 합니다. 먼저 학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가장 사람이 무조건 몰려야 되는 곳이 크게 세 군데였어요. 학교, 그 다음에 회사, 그 다음 마지막 뭘까요? 남자분들은 바로 맞추시던데. 군대죠. 네. 먼저 근데 학교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교육. 와, 이게 가능할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셨어요. 과연 비대면으로 하면 학생들이 공부를 따라갈 수 있을까?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했는데 저희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줌 화면으로 수업을 잘 받았습니다. 근데 교육은 사실 비대면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지식 전달 그 자체도 있지만요. 더 많은 가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타가소 기능도 있어요. 맞벌이 부부가 코로나 이후 육아 문제로 가장 힘들어 하셨잖아요. 그게 타가소 기능도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수업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뛰어야 되고요. 우정을 온라인으로 배울 수 없잖아요. 요즘 학생들이 저도 이제 학교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저희는 우리 학교 2021학번들 친구들 얼마나 속상할까. 이렇게 동아리 활동도 못하고 이래서 안타깝다, 짠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저희 서울대학교가 다음 학기부터 이제 대면 수업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잘됐다 하고 있었는데 아니래요. 오히려 요즘 학생들 비대면이 더 좋아요. 집 구하기 힘들고요, 서울에. 그 다음에 수업 찾아가기 귀찮습니다. 그리고 요즘 애들 이렇게 줌으로 보는 거 너무 깔끔하고 관계도 느슨하면서도 적당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너무 좋다. 오히려 더 비대면을 선호하는구나 라는 점에 조금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 시대에서는 이후로는 이 언택트 수업 방식이 앞으로도 더 이게 비율을 맞춰서 자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에서는 사실 이미 플립트 러닝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온라인으로 미리 교과 수업 다 공부하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였을 때 토론하는 이런 형태를 많이 추구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사분들한테 더 요구되는 역량이 어떻게 하면 지식을 잘 전달할까라기보다는 그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요. 어떻게 하면 그 학생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을지 이 공감 능력 형성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두 번째 회사
였잖아요. 회사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을 느끼시죠? 근데 이게 언택트를 고려할 때 업무별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게 디테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업무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어떤 업무는 재택화가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업무는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재택근무에 가장 어울리는 업무, 제일 효과 봤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게 콜센터였습니다. 그 근무 성과가 굉장히 측정이 용이하거든요. KPI가 정확하기 때문에 집에서 하든 밖에서 하든 내가 집중만 할 수 있으면 어디서든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이 더 높아지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신사업을 진출하시는 기업, 정말 창의적인 발상이 요구되잖아요. 그런 일은 사실 좀 모여야 합니다. 오히려 집단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거나 창의적이 요구되는 업무들은 모여서 하는 컨택트 업무 형태가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근데 저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조직 관련해서 어떤 변화들이 있냐라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나 기업들은 위계 질서가 있잖아요. 피라미드 형태로. 근데 이런 웹 형태로 다들 재택근무를 하시니까 이게 보시면 화면이 다 바둑판으로 이렇게 따다다다닥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막내도 임원한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평적 조직 구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막 그렇게 학자들이 해야 한다라고 했던 것이 코로나가 다 바꿔줬습니다. 임원들한테도 직원들이 다이렉트로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플랫폼이 형성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많이 기업 조직 문화가 바뀌었는데요. 이런 장점도 있어요. 분명히 장점이 있는데 치명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요, 요즘 이렇게 다 같이 모이면요,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강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옆 사람이랑 대화하거든요. 요즘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업 강의 나가면요, 요즘 그 프로젝트 어떻게 돼? 어떻게 돼가? 잘 지냈어? 약간 이런 스몰 토크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해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 쓸데없는 곳에서 나옵니다. 저희 뭐 카톡방을 보더라도 가족들이랑 대화한 거 진짜 다 쓸데없잖아요. 근데 중요합니다. 그게 유대감을 형성하기 때문인데요. 요즘 기업들이 가장 크게 고민이 되는 부분 역시 조직 충성도 약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직원들의 조직 충성도를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정말 많이 하셔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라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밸류죠. 소비자의 가치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것도 많이 바뀌었어요. 소비자들이 코로나 전에는 약간 일반적으로는 약간 참신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혹은 새로운 혁신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에 훨씬 더 선호를 느꼈어요. 근데 코로나는 이것도 살짝 변화를 주었습니다. 왜냐면요, 인간은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검증된 것, 안정된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밌었던 현상 중에 하나가 1등 브랜드에 대한 쏠림이 굉장히 강해졌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보아도 뭐 유통업 같은 경우 이마트가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45%가 늘었다고 하고요. 롯데쇼핑은 반면에 3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도 현대기아 경우 최대 실적 발표를 했고요. 뭐 한국 GM이나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매출이 많이 줄고 적자가 많이 커졌다고 합니다. 이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소비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려는 본능적인 성향 때문인데요. 단지 1등이라서라기보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1등이라서 이게 선택당했다. 이게 아니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인터뷰를 해보면요, 위기 상황에서 좀 더 노련하게 대응해 줄 것 같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기본에 충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건 좀 다른 포인트였는데 코로나의 아픔이나 고통,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공감을 잘해주는 회사에게도 훨씬 더 화폐 투표권이라고 하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훨씬 더 많이 가치를 둔다라는 현상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개념 ESG죠. ESG.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원고를 쓸 때만 하더라도 ESG? 이게 뭐지? 뭐 ESC 아니야? 뭐 이런 말도 하셨어요. 잘못 쓴 거 아니야? 저도 이거 쓸 때 ESG가 뭐지? 라고 생각했을 만큼 상황이었어요. 근데
와, 불과 3개월, 4개월 만에 지금 ESG 모르면 이상한 사람 소리 듣죠.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모든 투자 회사, 자산운용사들 기준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기업들 선택에 있어서 ESG에 충실한 회사에 투자하겠다. ESG 점수를 매기겠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만큼 이 소비 가치도 오히려 더 기본적인 것에 집중하는 기본적인 것이 오히려 환경인식,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에 더 이제 소비자들이 집중하는 게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비전입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들이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하죠. 예전에는 룰 오브 3 시대였어요. 어떤 말이냐? 아날로그 시대는 3등까지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조금 더 멀리 가면 TV를 사야 돼요. TV를 사야 되는데 조금 더 멀리 가면 한 400m 더 가면 진짜 좋은 가게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더워, 힘들어.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한 100m 거리에 있는 차선의 브랜드를 선택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3등, 4등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이제 아니죠. 온라인이죠. 1등 상품 바로 1초 만에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룰 오브 원의 시대로 바뀐 대표적인 이제 시대가 다 바뀐 거죠. 유튜브 대표적이에요. 수익 구조 분석한 기사에 따르면요, 유튜브 시장이 압정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압정형. 이렇게 압정이 바닥에서 누워서 뾰족하게 솟아 있는 건데요. 상위 1%가 다 가져가고요. 나머지 분산돼 있는 그런 매출 형태가 압정형입니다. 그래서 사교육이 대표적이죠. 또 1타 강사 전국에 제주도까지 모든 학생들이 그 1타 강사 듣습니다. 이게 룰 오브 원 시대인데요. 이게 코로나가 훨씬 더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럼 어떻게 비전을 가져야 할까요? 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결책이 2가지가 있겠죠. 먼저 약자에 대한 배려인 겁니다. 그것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 생각하는 부분 중에 피해를 많이 입은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줘야 합니다. 그게 어떤 거냐? 그 디지털 전환에 대한 시도를 할 수 있게끔 제한을 해주거나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뭐 기술을 그러니까 연마하거나 컴퓨터를 갖다 주는 게 아니고요.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전환시킬까에 대한 같은 고민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지표를 다시 한번 저희가 학계에서는 자정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 이 시점에서 개인의 삶에 대한 그 제대로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GDP가 맞냐? 라는 그 의문점이 계속 있어요. 더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관찰해야 되는 건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자본이라는 게 경제적 자본도 있지만요, 자연 환경적 자본도 있고요, 사회적 자본, 그 잠재적 가치가 있는 그런 그 모든 지표를 아우를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라는 그 2번째 정도의 비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브이노믹스는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키워드는 좀 더 재밌을 거예요. 네, 레이어드 홈입니다. 말이 귀엽죠? 레이어드, 그러니까 켜켜이 쌓이다. 집이 예를 들어 예전에 분양시장을 보면요, 다 도면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안방, 집, 안방, 뭐 화장실,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요즘에는 소비자들은 레이어, 예를 들어서 옷을 한 겹 입고 그 다음 겹 입고 그런 것처럼 집이 변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집은 엄청난 이슈였죠. 근데 저희가 이거를 그냥 단순히 2번째 키워드 집 이럴 순 없잖아요.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쁘고 더 핵심을 전달할 수 있는 가치가 뭘까라고 했을 때 레이어드였습니다. 기존 한국 사회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우리 한국인들 퇴근하면 달리자, 가자 이거였어요. 그래서 역세권이 중요합니다. 어떤 역 근처에 있느냐에 따라 그 만남이 더 성사되기 쉬우니까 역세권이 중요하죠. 근데 이제 국민 소득이 올라갈수록 집에 머무는 시간 혹은 집에 대한 가치는 높아지는 게 당연합니다. 예를 들면 유럽이나 뭐 이렇게 선진국으로 여행을 가셨던 분들 4시만 되면 거리에 사람 한 명 없잖아요. 왜 다들 집에 가셨대요.
그만큼 집에 가서 그 이케아 같은 경우도 스웨덴에서 나올 수 있는 이유가 그 DIY를 집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들의 그런 기본적인 생활 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나올 수 있었던 건데요. 이게 당연한 소비 트렌드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완전히 강제적으로 집에 머물면서 이제 역세권도 중요했지만 이제는 슬세권입니다. 슬리퍼와 세권의 합성어죠. 슬리퍼를 신고 이제 편한 복장으로 여가 시설, 편의시설 누릴 수 있는 그 주요 권역을 슬세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그 유현진 교수님이 하셨던 그 굉장히 재밌었던 말인데요. 그 코로나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155%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5배 집을 더 좁게 느끼고 1.5배 집을 더 지저분하게 느끼고 1.5배 더 재미없게 느낀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활동의 그 도면이 이제 공간으로 구획돼 있다면 이제는 활동으로 구분되는 거죠. 예를 들어 생각해 볼게요. 저도 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에 거실에 TV 있잖아요, 보통. 근데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 방을 정말 예쁘게 꾸며줬어요. 근데 아이는 방에서 잘 안 놀아요. 꼭 장난감 다 들고 거실로 나옵니다. 엄마들은 공감하실 텐데요. 그래서 거실이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 되었다가 또 예를 들어 운동하시는 분들, 집에서 홈트 하시죠. 그럼 TV 앞에서 운동해야 되죠. 그다음에 일하시는 분들, 재택근무 하시면은 앞에 노트북 갖다 놓고 오피스가 되죠. 이게 레이어가 활동에 따라서 켜켜이 쌓인다. 레이어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레이어? 첫 번째, 기본 레이어입니다. 당연히 집의 기본적 기능은 해야 되죠. 근데 여기가 저희 또 인터뷰를 했을 때도 재밌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집을 큰 평수에 대한 니즈가 높아졌는데 이게 옆으로 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틀까요? 위를 틉니다. 근데 위를 튼다? 틀기보다는 인지적 공간을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간을 넓히는 것도 좋지만은 할 수 없는 여건상 인지적으로 높이는데, 사실 공간은 인간이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좁고 넓게 느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영화관에서 영화 진짜 집중해서 보는데 이 아주 좁게 영화관 되게 협소하잖아요. 앉아서 이렇게 보는데, 근데 22시간 동안 정말 집중해서 몰입해서 봤다면 그게 좁았는지 넓었는지 인지를 못합니다. 그만큼 인지적인 상황이 공간의 그 가치를 결정하는 건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인테리어 사장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요즘 가장 니즈가 어떤 거라고 뭐냐라고, 소비자의 니즈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는데 재밌었어요. 무몰딩, 매립등, 히든도어, 요게 3개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몰딩이 천장이 이제 벽이랑 이제 천장을 구분하는 선이잖아요. 근데 그걸 없애면요, 이제 한 벽지로 흰색이나 뭐 좀 밝은 색으로 하면 훨씬 더 공간을 넓게 느끼고요. 그다음 매립등입니다. 등이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으면 되게 예뻐 보이지만요, 요즘 소비자들 그걸 안으로 집어넣어 달라고 하신대요. 그러면 훨씬 더 공간을 넓게 높이고, 그 다음에 요즘 히든도어, 여기가 과연 공간에 있어? 여기 갑자기 문이 있는 거야? 라고 싶을 만큼 문인지 벽인지 모를 만큼 히든도어 설치해 달라는 소비자들도 많았습니다. 이게 다 인지적인 확대를 넓히려는 노력인데요. 그게 첫 번째, 기본 레이어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응용 레이어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집에서 하지 않던 것들 다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홈카페, 홈오피스, 홈시어터 다 있잖아요. 그래서 또 아까 그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예전에는 베란다를 무조건 터서 막 넓게 해줘요, 이거보다는 그냥 베란다 두세요, 저희 거기서 일할 거예요, 아니면 홈카페를 만들 거예요, 이런 소비자들의 니즈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확장 레이어입니다. 확장 레이어 개념이, 집에 대한 개념이 근처로 확대된 거, 아까 실세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편의점 업계에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편의점 업계 신기합니다. 그 어디에 위치해 있냐에 따라서 매출이 엄청 차이가 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유흥가, 놀이공원 매출 엄청 떨어졌고요. 근데 주택가 승승장구했다고 합니다. 특히 술, 와인, 맥주, 그것도 재밌어요. 9시 이후
그거 예상 가능한 변화잖아요. 그 집에 와서 홈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요즘 건설사들도 저에게 의뢰를 많이 해주셨는데, 요즘 건설사 가장 고민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커뮤니티 시설에 무엇을 설치할까요? 이 커뮤니티 센터 시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건설사 하면 공급업체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평수, 어떠한 구성, 어떤 재질을 쓸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다면, 요즘엔 그 안에 콘텐츠, 특히 커뮤니티 시설, 왜냐면은 그 집뿐만 아니라 그 아파트 외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무엇을 넣어야 소비자들이 이 집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까요에 대한 고민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건 그냥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집이 예뻐져야 한다 인 건데요. 물론 예전에도 예뻐야 한다는 니즈는 있었죠. 저 집 예쁘게 꾸미고 싶어요. 그건 기본적인 니즈예요. 근데 이게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무대 같아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이는 것은 예쁜데 안 보이는 백스테이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집에서 가끔 강의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뒤에 은근히 약간 영어 책들 꽂아놓고 예쁘게 좀 꾸미는, 화분도 좀 하나 갖다 놓고 약간 그러거든요. 이게 무대가 되었어요, 집이. 근데 무대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당연히 백스테이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예전에는 그냥 예뻐 이게 아니고요. 보이는 부분은 예쁘게, 숨길 수 있는 부분은 숨겨야 된다. 그래서 요즘 엄마들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애들 원격 수업 하잖아요. 그리고 체육 수업 한대요. 체육 수업 하면 이제 과제를 이제 영상으로 찍어 올린다고 하는데 줄넘기를 시키는데요. 그럼 어디서 줄넘기 시킬까요? 집에서 제일 예쁜 부분, 내가 제일 예쁘게 꾸민 부분을 찾아서 아이를 거기 앞에 세워놓고 자, 거기서 뛰어 하고 뛴대요. 이게 인테리어가 이제 보이는 부분, 안 보이는 부분이 구별되었다. 이게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융 스위치라고 사례를 들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스위치계 에르메스래요. 요즘 소비자들이 스위치 인테리어 바꾼다라고 하면은 뭐 엄청난 가구 큰 거 유명한 데 가서 큰 업체에 가서 사겠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아는 소소한 그 사소한 변화들, 매일 일상적으로 조금씩 바꾸면서 큰 변화를 추구하는, 그래서 요즘 저런 스위치가 요즘 핫하다고 합니다. 이게 다 무대 같은 그 니즈, 그 집에 대한 니즈가 훨씬 바뀌었다라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본주의 퀴즈입니다. 이거 그냥 좀 젊은 세대들을 좀 이해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한번 귀를 열고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광고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연히 건너뛰기 하거든요. 당연히 건너뛰기 하잖아요. 근데 물론 돈을 많이 써가지고 이제 프리미엄 사면 이제 좋긴 하지만 저는 돈이 아까워서 건너뛰기 합니다. 근데 자본주의 퀴즈들, 요즘 친구들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를 일부러 안 붙이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요, 그 댓글 중에 광고 붙이세요라고 요구하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소비에는 지출이 따른다라는 이 자본주의 개념을 요즘 소비자, 어린 소비자들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콘텐츠를 구독하기 위한 광고는 일종의 구독료인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의 수익을 늘려주는 어떤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최고의 팬심이기도 하고요. 이게 자본주의 팬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광고, 소비, 투자. 이 영역에 있어서 요즘 친구들 생각 많이 달라요. 먼저 첫 번째, 아까 광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박세리 퀴즈, 김연아 퀴즈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시대적 아이콘의 영향을 받아서 자라난 후세대를 땡땡 퀴즈. 근데 이거 자본주의 퀴즈는 당연히 자본주의 어떤 개념을 체화한 퀴즈들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단순히 퀴즈라고 해서 젊은 세대만은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IMF 위기 이후에 자본주의 논리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그 자본주의 어법을 제1 언어로 구사한 사람이라면은 퀴즈가 아니더라도 자본주의 퀴즈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아까 광고, 그 다음에 소비입니다. 어떤 소비인데요? 광고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광고, 최근에 뒷광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요즘 친구들 PPL 정말 쿨하게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유명한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 요즘 이거 PPL 받아 먹어야 돼 하면서 이렇게 막 먹는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정말 솔직하게 요즘 소비자들은 받아들이거든요. PPL 뭐 그냥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거짓말을 한다? 예를 들어서 뒷광고가 그렇게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이유가 내가 따르는 인플루언서가 광고 협찬을 받았는데 자기가 구입한 제품이라 내 돈 내산한 제품이다라고 광고를 하면서 오히려 협찬 뒤로 받았던 게 발각이 되면서 엄청나게 광분을 일으켰죠. 공분을 일으켰죠. 이게 앞으로 말할 때 솔직한 건 좋은데 부당하게 취득한다?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 친구들의 자본주의 논리상. 그 다음 두 번째 소비죠. 소비 재밌습니다. 우리는 명품 가방 이런 거 하나 사면요, 조금 약간 당연히 의수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보수적인 공간에 가면 좀 약간 이런 거 들고 가야 되나? 약간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친구들 아닙니다. 플렉스 하죠. 플렉스. 내가 이거를 내가 내 돈, 내 노력으로 내가 샀으니까 나는 당당하게, 내가 명품은 나만의 취향이고, 그다음 저축도 개념이 달라요. 우리는 뭐 다 장기 적금 몇 년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6개월 뒤에 여행 갈 건데 거기에 맞춰서 나는 적금을 해서 쓰겠다. 이게 저축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야, 돈 밝히면 못 써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즘 애들 아닙니다. 돈 안 밝히면 못 살아남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투자 광풍이죠. 이렇게까지 광풍이 될 줄도 몰랐는데, 투자 붐이 연령이 굉장히 낮아졌고 그 다음 높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에 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이 뛰어들었다. 요즘 내무반에서 병정개미라는 말도 있습니다. 투자 세미나도 한다고 하고요. 그만큼 새로운 사람들이 투자에 많이 뛰어들었고, 특히 그 배경에 자본주의 퀴즈도 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자본주의 퀴즈들이 가장 많이 하는 개념이 엔잡러예요. 이분들은 파이프라인을 여러 개를 두고 싶어 한다라는 건데, 회사를 다니더라도 자기의 취미나 관심사를 콘텐츠로 만들어서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 올리거나 전문성을 판매하는 거. 그래서 요즘 품고 이런 재능 기부 사이트 플랫폼들이 활성화되는 것도 하나의 배경이 될 수 있겠죠. 자본주의 퀴즈가 좀 안타깝지만 이렇게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물론 사회적인 기술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친구라도 약간 연봉 얼마야? 이렇게 못 물어보잖아요. 근데 현직자가 요즘 자기 연봉 얼마고 나처럼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다 비법 전수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 오늘 해외 주식시장 너무 쉽게 사고 팔 수 있고요. 명품 그냥 누워서 선물하기도 됩니다. 이런 플랫폼의 변화도 있지만 이 자본주의 퀴즈들은 가장 기본에 기저한 게 불안이에요. 피부로 느끼는 어떤 사회 경제적 격차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 소비자를 비교했을 때 만약에 이런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일본 같은 경우, 일본 소비자들은 약간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난 할 수 없어. 약간 안으로 들어가는 성향이 있다면요, 한국 소비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걱정만 하진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 역설적으로 오히려 더 현재에 집중하는 성향을 줍니다. 그래서 열정적이에요. 여러 개의 계좌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걸 신적 회계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더라도 나는 여행 가야 돼, 몸 병품을 사야 돼, 좋아하는 브랜드를 사야 돼, 그러면은 다 줄이고 그것에 투자하는, 유연하게 장부를 활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자본주의 퀴즈들을 이해하고자 할 때, 요즘 젊은 친구들과 소통하고자 할 때 이런 면을 좀 더 강조해줘라.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솔직함, 뭐라 해야 될까요? 커뮤니케이션 할 때 투명성. 요즘 계속 ESG에서 G 부분, 그 기업 경영에서 투명하게 경영을 해야 된다. 사실 MZ세대, 요즘 젊은 세대 투명한 거, 공정한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내돈내산 하다가 많이 타격을 많이 받았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벤처, 그 다음에 혹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보팅인데요. 역시 피봇의 사전적인 의미는 물건 중심을 잡아주는 축이라는 거죠. 저 사실 농구나 핸드볼을 잘 몰라서 이게 원래 이제 농구나 핸드볼에서 쓰던 단어라고 하는데 스타트 업계에서는 당연히 많이 썼던 단어죠. 그래서 한쪽 다리는 고정해 놓고 그 다른 방향으로 몸을 휙휙 빨리 돌릴 수 있게 준비하는 동작을 피봇이라고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도 대표적이에요. 처음에는 원래 이게 소셜게임이랑 위치 기반 SNS 기능이 결합된 그냥 서비스였는데 사람들이 게임은 안 하고 막 자기 사진만 올린다고 공유 막 하고 이러시다 보니까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확 바꾼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인스타그램이 된 것 같은 것처럼 초기에 이런 스타트업계의 피보팅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피보팅 유형. 첫 번째, 핵심 역량 피보팅. 이게요, 저가 동남아시아 여행 갔을 때, 베트남 여행 갔을 때, 그 보면은 다 이제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랩이라는 기업이죠. 택시 어플인데요. 그 모빌리티 기업이고, 근데 코로나19로 전국 봉쇄 조치가 떨어졌죠. 베트남에서도. 근데 이 차량 운전자 약 15만 명 정도 되는데 다 배달 서비스로 배치시켰대요. 그러니까 원래 이동이라는 자신의 핵심 역량을 축으로 삼아서 배송 서비스로 방향을 확 틀어버린 거죠. 그게 핵심 역량 피보팅 첫 번째 사례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하드웨어 피보팅입니다. 이게 저도 놀랐어요. 그때 당시 대표적으로 했던 업체, 기업, 대한항공이죠. 코로나 때문에 가장 피해 입은 산업군 여행, 항공업입니다. 그 여행기 내부 동체를 이제 화물용으로 바꿔서 여객 수송 수요 대신에 이제 화물 수송으로 수요를 확 바꿨죠. 그래서 2020년 당시 깜짝 흑자를 기록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극장도 대표적이에요. CGV 같은 경우 원래 이제 극장에서는 영화만 상영하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해외 팝 가수들 내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콘서트 못 하잖아요. 오페라 못 하고 그때 당시. 그러면서 그 실황 영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10,000 몇천 원씩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많은 소비자들이 찾았다라는 그 극장이라는 자기의 어떤 역량, 그 하드웨어 가지고 그것을 살짝 바꾼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 타겟 피보팅. 기존 타겟 소비자를 유지합니다. 제가 즐겨보던 프로그램이었는데 JTBC 비긴 어게인이란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되게 좋은 아일랜드나 뭐 스위스 이런 해외 현지를 가서 버스킹을 하는 거예요, 가수들이. 그래서 너무 재밌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해외여행 못 가면서 촬영지를 재빨리 국내로 바꿉니다. 인천국제공항, 뭐 대구 이런 데서 촬영을 하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소비층, 그 타겟층은 그대로 두되, 니즈는 그대로 두되 재빨리 그 플랫폼, 그러니까 형식을 바꿔서 대응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 세일즈 피보팅입니다. 또 항공업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캐나다 에어노스 항공인데요. 여객 수송 축소되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냉동 기내식을 배달하는 이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호주 퀀타스 항공 같은 경우 원래 퍼스트 클래스한테 제공하던 잠옷, 로션, 그 다음에 이거 안대 이런 것들 패키지화 해가지고요. 퀀타스 케어팩 이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했다고 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글래드 호텔 같은 경우 이불, 베개 이런 것들 PB화 해가지고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판매하는, 이게 바로 세일즈 피보팅.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게 아니고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간 거죠. 위기는 사실 약간 부실한 기업을 솎아내는 그 자본주의 정리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면 어떤 준비가 중요할까요? 첫 번째, 그 피보팅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가설 설정과 검증 과정을 끊임없이,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 우리 혁신합시다. 혁신 이게 일상적이었다면요. 그게 기본이었다면요. 요즘은 이렇게 시대가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상시적으로 변화의 촉을 세워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데요. 피보팅을 위해서는 실패를 용인하는 어떤 유연한 조직 문화가 필수적입니다. 이게 실패를 했냐 안 했냐 이거를 따지는 것보다는요, 실패로부터 뭘 배웠냐,
그 다음에 빨리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학습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좀 그렇게 돼야 한다라고 말을 드리는 건데, 규제가 좀 정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신속한 피보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규제 때문에 좌절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예를 들어서 해외 여행 업체였는데 국내 여행음이 등록 없이는 내국인 모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 규제 때문에 그 딜레이가 많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왔었거든요. 그만큼 규제에 대한 그 모든 그 변화도 필요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그 이해관계자를 설득하는 그 능력 자체가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피보팅은 그때까지 투입한 돈, 시간, 매몰 비용을 수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실패를 인정하면서 직원, 투자자, 그다음에 모든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요구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재밌어요. 롤코 라이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요즘 그런 말 아세요? 가로로 보면 비극, 세로로 보면 희극.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오세요? 저 이거 처음 듣고 정말 재밌었거든요. 이게 저희가 유튜브 볼 때 스마트폰을 가로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별로 재미없어요. 근데 세로로 보면요, 뭐가 보여요? 댓글이 보여요. 그러면 훨씬 재밌다는 거죠. 이게 요즘 젊은 친구들의 소비 트렌드 중에 하나, 콘텐츠 소비에 있어서 트렌드인데요. 뭐냐면요, 이게 깡 신드롬이 있었잖아요. 그 B 가수가 원래는 그 망했다라고 평가받는, 망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좋은 평가를 크게 받지 못했던 당시의 콘텐츠가 친구들이 이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댓글 놀이 문화를 보면서 다시 신드롬을 일으켰던 사례가 되죠. 이게 댓글 맛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댓글 놀이를 통해서 삼류자들이 빨리 그 비주류 콘텐츠를 발굴하고 또 놀고 이렇게 하는 게 롤코 라이프, 롤러코스터 라이프. 그러니까 빠르게 이동하는 그 롤러코스터처럼 닮았다라고 해서 저희가 롤코 라이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 자발적 참여. 그다음 두 번째, 강력한 재미. 그다음 세 번째, 짧은 생명입니다. 먼저 첫 번째, 롤러코스터를 생각해 보세요. 줄을 서야겠죠. 근데 요즘 소비자들 정말 재밌어요. 챌린지 정말 많이 하거든요. 자기들이 춤을 춰요. 영상 플랫폼, 쇼폼 요즘 많이 뜨잖아요. 플랫폼들이 뜰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제일 첫 번째 시작한 게 그 지코라는 이제 가수가 자기 노래를 이제 춤을 추면서 맞추면서 챌린지를 유도하고 이것이 이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그게 이제 줄석인데요. 남들이 하면 저도 해야 되고 재밌으니까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롤코족이 증가함에 따라서 요즘에 가장 또 이슈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라이브 커머스잖아요. 이게 실시간으로 대화하면서 쇼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판매자가 상품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이랑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그 판매자님 뒷모습 좀 보여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코트를 판매한다고 치면요, 뒷모습 좀 보여주세요 말하면은 이렇게 뒤로 서서 보여주고. 이게 라이브 커머스의 이제 핵심은 바로 자발적으로 소비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타야 되죠. 근데 타는데 이제 핵심은 재미인데요. 예측을 할 수 없어야 돼요. 뻔한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제일 재밌게 봤던 게 이색적인 콜라보레이션입니다. 편의점 가보시면 그 대한제품 그 곰돌이 있잖아요. 그게 떡하니 있고, 그러니까 곰표 브랜드가 맥주랑도 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랑도 했고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조합이 이루어지면서 예측할 수 없었던 그 재미를 제공하는 거고, 이것이 젊은 세대들은 열광을 하는 겁니다. 재밌거든요. 이색적이거든요. 뭐 하이트 진로도 대표적이었죠. 그 두꺼비 디자인을 해가지고 액세서리나 의류도 판매했었죠. 그다음 마지막, 내리기입니다. 와, 이거 그러면 깡 신드롬이 언제 끝난 줄 아세요? 언제 사망 선고를 받은지 아세요? 저 9시 메인 뉴스에 나왔을 때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젊은 친구들끼리 막 재밌게 놀다가 이제 뉴스에 나오면 이제 재미없는데 다른 거 갈아타야겠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 롤코족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끝이 분명히 하다인 건데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가 인기가 많아서, 예전 드라마 생각해 보시면 드라마가 인기가 많아요. 그러면은 막 10회 연장, 8회 연장 막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요즘 안 그렇습니다. 무조건 끝내 하고요. 그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도 인기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끝내고 그 다음 시즌제로 넘어갔습니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요즘 트렌드 중에 특히 콘텐츠 소비에 있어서는 끝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 가지 습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조금 더 재밌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오늘 하루 운동 오하운입니다. 이거 운동 많이 하시죠? 요즘 제가 산에 가보면 진짜 요즘에 산에 골프장에 예쁜 여성 언니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예전에 하지 않던 운동들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뭐 야외적인 활동을 많아졌다 이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게 떨어져 있어도 혼자 하고 싶진 않은 성향인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운동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무슨 산악회, 테니스회 정말 많이 가세요. 근데 그때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아버지는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뭔가를 하고 이렇게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운동 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 굉장히 쿨해요. 예를 들어서 러닝 크루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서로 이름도 몰라요. 그냥 닉네임으로만 서로 소통을 해요. 뭐뭐님, 뭐뭐님, 뭐 하고 그리고 운동 끝나고 바로 해 터지고 해산 끝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혼자는 하고 싶지 않은데 또 너무 혼자이고 싶진 않은 이런 성향이 뭉쳐지면서 요즘 운동 특징이 그게 하나고요. 그래서 요즘 비대면을 이제 활성화시켜주는 어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달리기 어플 같은 경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끊임없이 코칭을 해준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따로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각자 원하는 장소에서 레이싱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 이만큼 했고 상대는 이만큼 했구나 라는 것을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인증, 공유가 중요합니다. 이게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아버지 운동 좋아하셔가지고 진짜 집에 트로피 많아요. 무슨 테니스배 우승, 골프 대회 우승 뭐 되게 많아요. 저희 아버지를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운동과 좀 다르다. 예전에는 이게 스포츠적인 거예요. 스포츠랑 운동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스포츠는 경쟁이에요. 내가 어떤 상대를 이겨서 뭔가 성취해 나가는 게 스포츠 그리고 관람의 느낌이 강했다면요. 저희가 운동이라고 한 데에는 이게 내가 어떤 과거에 비해서 오늘 어떻게 성장했느냐. 예를 들어서 레이싱 같은 경우도 내가 어제는 14초였는데 오늘 13초로 뭐 단축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어플들 같은 경우 러닝크루 같은 이런 어플들 보면요. 오늘의 기록을 꼭 인스타그램이나 SNS, 소셜의 스토리나 이렇게 올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랑을 하고 좋아요를 받고 이게 꼭 필요한 거죠. 이게 뭐 물론 다양한 요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요. 요즘 MZ세대 젊은 친구들이 100세 시대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기성세대와는 정말 확연히 다릅니다. 예전에 사실 그 개념이 오래되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 건강에 오래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저축하려는 성향도 강해졌고 그래서 운동을 좀 더 많이 하게 되었다라는 측면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또 재밌는 N차. 그러니까 저희가 숫자가 1, 2, 3, 4, 1차, 2차, 3차, 5차 이렇게 되잖아요. N차. 몇 번을 쓰더라도 신상 같은 느낌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N차 신상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소비자 인터뷰를 했어요. 20대 여대생이었어요. 중고거래를 자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통장 잔고에 딱 100만 원이 있대요. 근데 자기는 지금 자산이 140만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지금 아이패드가 있는데 이 아이패드를 바로 팔면 40만 원이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난 지금 140만 원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 요즘 세대, 요즘 중고거래 개념이 달라졌다. 이 포인트를 집어낼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뭐냐면요. 예전에도 당연히 중고거래 있었어요. 아나바다 운동했죠.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사실 미국에 잠깐 살았었는데 미국에서 가장 좋았던 문화 중에 기억이 좋았던 문화가 가라지 세일이었어요. 이게 각각의 미국은 정말 땅이 넓으니까 다들 차고가 있잖아요. 차고 문을 확 열어놓고 이제 거기서 자기가 쓰지 않는 물건들을 뭐 1달러, 1센트 이렇게 파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 1센트에 뭐 장난감을 샀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충격이었어요. 당시 90년대 초반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자기가 쓰던 물건을 판매한다? 우리는 사실 좀 꺼려지잖아요. 그냥 꺼려진다. 죄송하잖아요. 내가 쓰던 물건 남한테 준다? 그냥 주지. 판다. 이런 문화가 사실 별로 없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모바일로 이동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큼 우리나라 소비 문화가 많이 향상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차 신상에서의 핵심이 또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자의 개념이 들어갔다인 거예요. 저희가 요즘 오픈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명품 그 문 열면은 백화점으로 막 뛰어가는 이 오픈런 현상이 사실은 리셀이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 샤넬에서 판매하는 그 백이 2020년 5월에 700만 원인가 이랬어요. 근데 3개월 뒤 8월에 그 정확하게 중고나라에서 900만 원에 판매하더라고요. 수익률 25%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은 이거를 정말로 투자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투자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막 돈이 뭐 어차피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30만 원이어도 기쁜 거죠. 10만 원? 또 좋은 거죠. 그래서 요즘 리셀 시장에서 플랫폼들 굉장히 많아요. 뭐 스니커즈 판매하는 플랫폼도 많고요. 그 다음에 무신사에서 낸 그 리셀 플랫폼도 있고요. 이런 게 배경이 되었다. 당연히 당근마켓도 큰 영향이 있지만요. 그 다음에 놀이예요, 이게. 거래되는 품목들 기상천외합니다. BTS 요즘 인기 많죠. BTS 전국 레모나 한 통 3만 원. 그 다음에 에르메스 쇼핑백 15,000원. 이거 누가 살까? 요즘 인기 품목입니다. 인기 상품이에요. 중고나라에서. 이게 뭐냐면요. 당연히 상품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만요. 이게 소비자들 사이 티키타카예요. 나 약간 재미있게 올리는, 올리는 이게 묘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고나라나 중고상품, 빈티지 상품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떤 재미를 느끼시냐면요. 단순히 약간 숨겨진 어떤 내가 보석을 찾아냈다? 이런 성취감도 확 느끼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저렴한 가격에 샀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게 요즘에는 소비자들 간의 어떤 교류, 소통 섞였네요. 교통이 되었네. 예, 이게 그 기대감을 주면서 SNS 요즘에 수시로 이제 접속해서 확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근마켓에 소비자들 수시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알림 받고 살펴보고 이게 여과가 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 시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아이 이야기를 않을 수가 없는데요. 아이가 월트 디즈니 나오는 그 캐릭터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요.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단종됐거든요. 없어요. 근데 당근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취향이 비슷한 소비자들이 어딘가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과 저는 거래를 하는데 그 거래를 할 때 그 사람이 다른 품목들을 보면요. 저랑 비슷해요. 왜냐면 그분도 애기 엄마고 같은 취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자주 거래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당근마켓의 어떤 성공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라는 점도 한번 이야기들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트렌드는 마지막입니다. 휴먼 터치. 휴먼 터치. 뭘까요? 말 그대로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가장 주목받았던 키워드 단연 언택트였습니다. 이거 깨알 자랑인데요. 저희가 2018년도에 언택트 저희 연구소에서 낸 단어거든요. 그래서 꼭 저희 센터장님께서 소개하라. 우리가 만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저희가 그때 당시는 이제 비대면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런 코로나를 예측했다 이게 아니고요. 당시는 어떤 직접적인 접촉보다는 살짝 거리를 둔 무인 상점에 대한 니즈가 높아졌다. 그래서 언택트 기술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였는데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는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었죠. 근데
이 언택트가 늘수록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그게 역설적으로 사람의 손길입니다. 왜냐면요, 소비자가 구매 결정을 내리는 그 Moment of Truth라고 하죠. MOT.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공감대입니다. 내가 가장 필요한 건 사람의 손길이거든요. 그거는 뭐 AI나 어떤 기술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첨단 기술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이게 뭐 큰 대기업이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조직이든 그 소비자 마음에 다가가려고 하는 그 진정성을 갖추고 있으면 누구나 실천해야 하고 실천할 수 있는 영역이다. 제가 대표적인 사례가 눈코치가 있어요. 이게 어플인데요. 2007년도 창업한 회사입니다. 1억 달러 투자 유치 성공하고 지금 인기를 많이 헬스케어 기술 분야입니다. 처음에는 IT 기반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엔지니어 정말 최고 엔지니어를 모색을 해서 이제 같이 했고요. 그래서 AI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고 정교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비즈니스 모델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머지않아 느꼈다고 하시던데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내가 운동을 해야지 하더라도 막상 거기까지 가는 게 힘들어요. 가는 것, 니즈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그 흥미 유발, 동기부여 이런 것이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은 기계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코치는 1대1로 사람을 붙여줍니다. 실제 코치를 붙여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운동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도 알려주고, 그다음 응원 메시지를 주고, 그다음에 뭐 그 다이어트 고충을 들어주고,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마라톤을 할 때 페이스메이커 같은 역할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게 2015년도부터는 실제로 가격을 더 높였는데도 오히려 서비스 이용자 수가 훨씬 더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가장 흥미로운 그 기술적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최고의 기업 기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기업들에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인간의 가치, 그 휴먼 터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감성적인 센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넷플릭스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알고리즘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태거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뭐 하시냐면요. 영상 콘텐츠를 일일이 다 분석하세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20시간 정도 맨날 TV를 보신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영상들을 보면서 이 콘텐츠가 과연 어떠한 태그로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이 태깅을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건 로맨스다, 이건 호러다, 이런 식으로 다다다 붙이는 거죠. 근데 이게 50명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5년 이상 방송계에서 경력을 가지신 분들만 할 수 있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콘텐츠에 대한 수준, 지적 수준도 높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태깅을 해서, 그래서 이것을 축적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태그를 섞어서 이제 7만 개의 이제 분류로 나눈다고 하는데요. 이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탁월성은 사실 기술보다는 그 안에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기업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라 해야 될까요? 인간적인 접촉, 그 요즘 회식 많이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랜선 회식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프리젠티즘이라고 하거든요. 프리젠티즘이라는 뭐냐면요. 회사에 나오기는 하지만 제대로 일을 못하는 상태. 앱센티즘이라고 하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병가를 내거나 회사에 실질적으로 나오지 못하는 생산성 저하의 문제의 반대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일을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지친 상태에서 일을 하는 상태, 약간 멍한 상태에서 일을 하는 거를 프리젠티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원에 대한 니즈, 직원의 조직 충성도, 그 다음에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오히려 훨씬 더 감성적인 부분이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고 싶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맞춤화된 직원에 대한 배려, 오히려 더 중요해졌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소비자학을 전공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말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 국가의 소비자들 수준은 곧 그 국가의 수준이다. 이게 뭐냐면요. BTS 당연히 뛰어납니다.
콘텐츠 생산 능력 엄청 좋습니다. 저도 BTS 팬이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BTS 혹은 이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눈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 이상의 수요를 공급을 해야 된다라는 그 공급자들의 인식도 높아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K-팝도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참치 유명하잖아요. 그 이유가 미식에 대한 그 날카로운 소비자들의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 한 국가의 수준은 그 소비자들의 그 수준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요즘 소비자들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경제 성장이나 투자 이런 생산성을 위해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이후 소비자들의 경제 개념에 강력한 리셋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워렌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말, 그 가장 확실한 투자는 자기에 대한 투자다라고 하시잖아요. 그게 당연히 투자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당연히 경제적 투자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자본들이 있어요. 심리적 자본, 문화적 자본, 지식적 자본, 경제적 자본, 신체적 자본, 언어적 자본,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고루 발전시킴으로써 이제 소비자들의 그 눈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막 끌고 왔습니다. ESG 한번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환경이죠. 그러면은 소비자들 환경 좋아, 나 인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니즈들이 있는데 그 기준을 요즘에 어떤 이론이 있냐면요, 도넛 경제학입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초록색 부분이 있잖아요. 이 안에서 이제 균형으로 찾아가는 어떤 소비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보면요,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게 되는 수준으로 사회적 기준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다음 이후로 저 바깥 영역은 오히려 과잉이죠. 그래서 해양 생태계 파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코로나 같은 사태처럼요. 그러니까 내가 지속 가능한 소비의 기준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친환경, 단순히 이런 것보다는 어떤 영역이 있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S죠. 지역사회 중요합니다. 사회적 인식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더 핵심이어야 되냐면요, 민간 주도의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90년대생들 사진이거든요. 이게 보면 호텔 스타트업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이 문경시랑 손잡고 고택을 수탁받아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면서 이제 코로나 기간 중에 오히려 방문객이 늘어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업 혹은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념은 높아요. 근데 이게 기업 정부가 너네 해 이게 아니고요.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할 때 그것이 훨씬 더 파급 효과가 있다. 왜냐면은 이 사람들의 관점이랑 니즈가 정확하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성공 사례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민간 주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소비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업 투명성에 대한 요구,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MZ세대가 아까 자본주의 세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투명성 굉장히 니즈가 크다. 그리고 그 평가 등급이, 이것은 제가 그 시간이 된다면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그 평가 등급에 대해서도 아직 기준이 명확하진 않기 때문에 그 특히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에 그 훨씬 더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를 할 때 그러면 소비자 경험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냐라는 것은 좀 제가 시간이 정말 많이 컨텐츠가 많다 보니까 이건 좀 말씀드릴게요, 천천히. CX 유니버스인데요. 이게 뭐냐면요,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입니다. 그 커스터머 익스피리언스를 유니버스, 하나의 세계관으로 구축해라 라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사이렌 오더, 스타벅스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데 당연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요, 스타벅스가 굉장히 CX 유니버스 구축을 잘한 기업입니다. 예를 들면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도 스타벅스를 똑같이 느끼고요, 매장 안에서는 당연히 똑같이 스타벅스를 느끼고, 그 다음에 제가 드라이브 스루뿐만 아니라 어떤 어플을 사용해도 그 안에서 스타벅스를 똑같이 느낍니다. 저희가 왜냐면요, 요즘 핵심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아까 중요해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상공인이나 특히 그 요즘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자영업자분들께서도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빨리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저 CX 유니버스. 그러니까 그것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든 고객의 접점, 그 고객이 경험하는, 그 고객이 그 브랜드나 혹은 기업을 경험하는 그 순간순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심리스한 하나의 유니버스. 혹은 스타벅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브랜드의 세계관을 동일하게 구축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역시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빅데이터 중요하죠. 빅데이터에 대한 그 받아들이고 반영하는 것,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어떤 인구 통계학적인 어떤 데이터는 이렇게 소비로 연결됐다. 이런 빅데이터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요. 요즘에는 thick 데이터입니다. thick, 두꺼운. 그러니까요. 오히려 스몰 데이터, 그러니까 이게 뭐 소비자들이 그 순간순간 경험하는 것들에 대한 그 캐치를 아주 사소한 포인트라도 캐치할 수 있는 그 데이터거든요. 예를 들면요. 도미노 피자 트래커가 대표적이에요. 도미노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가장 또 미국에서는 많이 주가 많이 오른 그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저게 피자 트래커가 가장 소비자들이 불편을 느낄 만한 곳을 핵심적으로 확 찾아내서 거기만을 확 바꾼 거예요. 피자 기다리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피자 기다리는 것을 트래커를 다 달았어요. 그 피자 판에다가. 그래서 내 피자가 지금 어디 뭐 화덕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그 내 피자가 뭐 배송이 시작됐다. 그 다음에 내 피자가 이렇게 왔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배달이 워낙에 잘 돼 있으니까 이 배달 영역에서는 이미 다 도입이 돼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그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될 만큼 그 소비자들이 느끼는 어떤 핵심적인 가치에 대해서 그 스몰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가 지적되고, 이거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 장표에는 지금 잠깐 빠져 있는데요. 사르트르가 한 말입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 C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적이 있죠. 이게 그만큼 소비자들의 선택, 소비자 개인들도 그 소비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선택을 해야 되고, 왜냐면요, 소비자들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자기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 스스로도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기 전에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도 선택권에 대한 정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기업 입장에서도 소비자들 선택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점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그 소비 트렌드에 맞춰서, 혹은 소비 트렌드뿐만 아니라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소비 트렌드 안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다 가치들이잖아요. 요즘 소비자들 뭐 자본주의 퀴즈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거기 안에 요즘 소비자들 솔직함에 대한 니즈가 있다. 이게 소비자 가치입니다. 이 소비 가치를 명확하게 파악을 함으로써 소비자들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비 선택, 제가 선택하는 이 초이스는 굉장히 더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